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유행의 한 원인으로 우리의 독특한 병문안 문화가 지목됐었지요. 네, 정부가 이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놓은 권고안 골자를 보면 정해진 시간에만 병문안을 하고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지 않기. 네. 이게 이제 권고안의 골자인데요. 사실상 우리 그 정서에는 우르르 가가지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건네고 하는 게 정서잖아요. 이번 병문안 권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네. 이제 쉽게 바꿔갈 수 있을까, 적용이 될 것인가, 이 대목은 이제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병문안 문화의 가장 특징은 메르스 사태 때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주변 이웃들, 뭐 가족 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뭐 직장 동료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르르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감성적 측면에서는 정말 위로한다라고 하는 정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게 뭔가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네. 서로 위험하다라는 거죠. 환자도 위험하고 병문안 방문객도 위험하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취지인데 크게 한 두세 가지 골자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병문안 시간을 좀 엄격하게 제한한다. 예. 평일에는 6시에서 8시, 하루에 2시간이고요. 공휴일에는 이제 오전은 10시에서 12시, 오후에는 6시에서 8시.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간은 이 그 의료진들이 회진을 돌거나 의료 행위를 하는 시간들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녀 시간에만 좀 이 병문안을 받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병문안을 하러 간 방문객이 병원에서 출입을 할 때 기록부를 작성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출입의 일부 좀 통제하는 면도 있지만 방문한 분의 인적 사항을 추적하지 못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록으로 명확하게 하자든가 이런 대목들이 이제 눈에 띄는 이 중요한 대목들인데 문제는 이것이 법 개정이 되거나 예.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안입니다. 권고문을 이번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부 주도로 캠페인을 열심히 해나갈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 병문안을 하는 우리 일반 방문객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또 의미 없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사후 또 약방문으로 네. 소멸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듣고 병원에 관한 한 위생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은 병문안객들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 시간이 걸려야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걱정은 있습니다. 네, 아픈 가족이나 이제 지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그렇죠. 것 같지만 예. 개선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요. 어제 그 안 대표님께서 병문안 문화 개선 선포식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행사도 어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기에 또 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어제?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네. 그 환자가 아닌 병문안객이 확진자가 24%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쉽게 하면 정주려고 갔다가 병을 든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병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시민, 환자까지도 이번 기회에 병문안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선포식을 시작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체가 사실은 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처럼 마치 병문안 안 가게 되면 뭔가 소홀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장기간의 뭐 문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 평론가님, 이게 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네. 내가 6시, 8시 아니어도 나는 낮에 시간이 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게 정부 권고하니까 난 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병원에서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식 전환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려면 어떤 좀 그 방법이 이게 있다고 인프라가 보십니까?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그 YS 서거전국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 장례 문화를 한번 잘 보시면요. 과거의 장례식과 현재의 장례식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간소화되기도 했지만 예. 이제는 또 조금 이제 정제되기도 했죠. 네. 근데 병원 측에서 장례식장 자체의 구조를 많이 바꿨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은 항상 낯선 곳이기 때문에 예. 병원의 권위에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주기도 하게 되고 네네. 동선을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뭐 환자용, 방문객용, 그렇습니다. 의료진용 이렇게 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목에 있어서 병원이 동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삼성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예. 병문안객이나 혹은 뭐 외래 진료로 온 환자들의 어떤 이 대기실
그다음에 이 응급실도요. 예. 밤에 한번 응급실을 가족 누구 데리고 가보신 분들은 절감하지만 난립니다, 사실은. 진짜 장난 그러니까 아니죠. 의료진, 환자, 가족, 지인 다 뒤섞여서 그쵸. 밤새 정말 뭐 아수라장이라고 네. 느낄 정도의 예. 상황이 정말 국내에서 훌륭한 이러한 종합병원에서도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 응급실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선 법으로 뭔가 정해서 규칙을 강제하는 게 제일 빠르지만 네.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 공간의 동선을 좀 바꿔주는 것으로 문화 자체를 유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병원 측에서는 다소 투자가 되겠지만 어. 병문화 문화 개선을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병원의 좀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시고 공간적인 부분을 예, 좀 확보해야 맞습니다. 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대목이고요. 네. 그 뭐 마트를 가봐도 우리가 알죠. 몰리는 곳과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곳을 좀 그렇죠. 이렇게 예. 나눠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법 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 자체가 공간의 소유는 이 병원 재단 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규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법으로 뭐 고발하겠습니다, 네. 뭐 처벌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 환자들을 위해서 따라주세요 하는 것들을 계속 계도해야죠. 이런 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병원 측의 이제 관리 감독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위생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하진 않았지만 우리 병원에 오셨으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진을 위해서 이런 조치는 따라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은 또 강력하게 이 방문객들에게 좀 이 당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공간 영역 내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회적 의식을 전환하는 게 그냥 뭔가 이야기하고 기다리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담론의 장,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자발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민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깨닫고 민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병원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체감하는 게 6인실도 있고 8인실도 있는데요. 그 비좁은 병실에 간병인 한 분, 가족 한 분이 따라붙어서 같이 숙식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보면은 또 이 종교 모임으로 오셔서 다 종교가 또 오래 계신 다른데 분들이 종교 계시고. 행사, 종교 행위도 예. 하시고 또 이 시골에서 이 단체로 이제 친지들 오셔서 맛있는 거 싸우고 이번에 잘 보시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이 병원 외부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대목이 네.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음식 안 사가면 조금 빈손으로 가기도 예, 이게 미안하고 성의 없어 섭섭하고 보이기도 성의 하고. 없어 예. 보이기도 섭섭해 하고요. 보이잖아요. 환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 병원밥 먹기 싫다 이거예요. 예. 좀 짜고 맵고 뭔가 사제밥 자극적인 거 먹고 먹고 싶다는 싶다는 그 거예요. 마음인데, 예. 병원식이 좀 밍밍하니까 이런 대목에서 음식 문화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예, 예. 그래도 계속 따라줘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 의식 개선의 필요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진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진 문화다 보니까 이게 과연 캠페인 또 병원의 관리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쉽게 바뀔 수 있을까가 의문인데요. 앞서 좀 최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보호자와 또 환자, 어떤 간병인들의 그런 의식 자체도 바뀌고 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세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많이 만나고 환자 가족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371이라 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37, 21일 동안은 이 주위의 친척들이나 뭐 이웃들이 아이들 보러 안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나 산모가 감염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그게 정확하게만 전달된다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중환자들, 백혈병이나 그냥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면회를 딱 정한 시간에만 하게 돼 있고요. 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이 네.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시간 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런 인식에서는 정부가 주도가 돼서 하다 보니까 좀 시행하다가 중단되는 거 많았잖아요. 이거는 전 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로 하면 저는 뭐 네. 2, 3년 안에도 단기간에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제성이 좀 수반된다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도 어떤 규칙을 정해서 네. 그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이게 그 방법적인 걸 좀 더 짚어보면 그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018년부터 포괄 간호 수가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이게 어떤 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포괄 수가제라고 하는 것은요. 네네. 특정 질환이라든가 어떤 의료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네. 의료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제도예요. 2013년에도 포괄 수가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의료계의 반대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포괄 이 간호의료 수가제를 정해놓고
그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예. 그럼 병원도 충분한 서비스, 질 좋은 그렇죠. 서비스를 예. 제공할 수 있고 환자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수가제, 가격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병원은 이 법이 정한, 국가가 정한 질환에 대한 그 수가 내에서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예. 한다면 그 이상의 제공은 어렵다는 건데 네.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간병인이 이 비용을 내고 쓰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 환자의 가족이 또 간병을 맡는 경우도 있고요. 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발생하죠. 또는 더 좋은 것은 전문 간호사가 이것을 맡는 건데 네네. 간호사들이 병원 내에서는 환자의 케어를 전반적으로 다 맡아라라고 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이제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것 같아요. 문제는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자, 적자를 끌어안고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2018년이니까 지금 한 이제 시행되기까지 횟수로 3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예. 아마 의료계와 정부와 그리고 이제 관련 단체, 우리 여기 안 대표님도 나와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현명한 지혜를 내서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환자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렇- 네. 다만 예산과 비용의 문제를 좀 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의료계의 고민까지 포함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의료계가 따라주지 않으면 당장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간호사가 병원 내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관리부터 네. 모든 의료 이 케어를 맡는다고 하면 인력 공급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네. 비용이 문제인 거네요. 네, 네. 비용 문제 얘기를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그 모든 걸 보호자나 간병인의 업무를 대신 하게 된다면 이제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부담이 되죠.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대표에서 어떻게 그 사실은 평가해요? 현재도 사설 간병인이 보통 한 7만 원에서 네네. 10만 원 정도 그렇죠. 하루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포괄 간호 서비스의 핵심은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예를 들면 그게 10만 원을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0% 정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니까 예. 한 2만 원 정도니까 비용은 많이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포괄 간호 서비스는 정부의 의지도 있고 그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인력 문제거든요. 네. 과연 그 많은 포괄 간호 서비스는 간병인들을 다 대체해서 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그렇죠. 채우겠다는 예. 거잖아요. 사실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병문안의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 간병 문화도 굉장히 이 환자 안전에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네.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두 가지 문화가 바뀌는 걸로 예. 의료 현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병문안 문화도 그렇지만 간병 문화 이게 네. 그렇잖아요. 보통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걸 병문안을 그렇죠. 해줘야지 예. 또 낯가린 사람들은 누군가 대신 와서 해준다는 게 되게 불편할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정부에서 신경 써주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예. 지금 우리가 병문안 문화 개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말씀하신 지금 포괄 간호 수가제 네.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 서비스의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면 그냥 정해서 규칙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다 하나하나의 사람인지라 예. 취향과 성향과 기호와 선호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힘든 게 그 정말 이 제한된 공간 내에 갇혀서 하루에 3끼를 주는 대로 먹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자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장기 입원 해보신 분은 여기 우리 안 대표님은 너무 절감하는 분이시고요. 사모님께서 이 오랜 기간 투병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본인도 고통을 겪으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아파서 뭐 한 달 정도 입원을 해보면 우선 그 한 6인실 되는 병동에서는 이제 채널 싸움, 텔레비전 리모컨 채널 싸움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기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사람 살아가는 또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네. 자율과 자정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병원의 목적은 이들을 완치시켜서 퇴원시키는 거잖아요. 건강을 되찾아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개인의 취향도 배려하면서 그리고 의료의 어떤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두 가지 싸움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 병원의 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안 대표님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요양원 문화를 보면 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집을 떠나기 싫어하셨어요. 예. 자식들이 날 돌봐야 한다. 가족들과 함께 난 있어야 한다. 네네. 그리고 내 고향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의지가 강하셨고 고집이 컸지만 지금은 요양 문화가 정착되고 있거든요. 그건 요양소에 들어가 본 분들이 더 좋아, 더 편해. 내 개인의 영역도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은 불편함 없이 지원이 될 수 있고 나의 가족들은 또 자신들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어라는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입원 문화, 이 병문안 문화, 간병 문화 이런 부분도 환자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예. 계속 이걸 올려주게 된다면 결국은 환자와 환자 가족을 중심으로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문화가 바뀌는데 그것이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그렇죠. 활용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이제 마찰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정부와 의료 이 서비스 네. 전반 인프라에서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지난 메르스 사태 겪으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 있지만 환자와 방문객의 병문안 문화 개선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안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앞서 좀 대처 방안, 대응 방안을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네네. 그 병원의 체질 개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 과밀화라든가 말씀해 주신 다인실 병원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사실은 이게 해결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의료 수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부 의료계에서는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 수가를 많이 줬을 때 그게 정말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들어갈 거냐 네. 이에 대한 사실 불신의 문제인 것 그렇죠.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과감하게 수가든 국고든 투자를 하고 또 의료계에서는 감염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향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환자단체에서 나왔으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는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중소병원 응급실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병원에서 가려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제도를 추진하냐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오면 사실 비용을 더 부담하게 시키고 네. 반대로 또 중소병원에 가게 되면 이 경증 이 응급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와 의료기관의 어떤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게 네. 중요해 네. 보입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